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양성식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간은 왜 인공지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은 왜 인공지능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을 왜 우리는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의 원리를 그대로 기술적으로 구현해 놓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공지능의 원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능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 지능을 이해하시려면 어쨌든 이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지능이 있지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능적으로 살아가고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먹는 음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동물은 여러분 음식을 무조건 날로 먹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요리를 해 먹고 싶어도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음식을 날로도 먹을 수 있고요. 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삶아 먹을 것인가, 구워 먹을 것인가, 날로 먹을 것인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만 그 미래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여러분 점심 때 식사를 하실 때 메뉴를 정할 때 내가 칼국수를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분식을 먹을지 아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건데, 아마 의사결정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의사결정하실 겁니다. 오늘은 내가 칼국수를 먹으면 뭔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고기를 먹어야 뭔가 제대로 밥을 먹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미래가 좋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미래가 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나올 때 내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국수가 맛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리고 어제 내가 술도 먹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칼국수 그리고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왜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마 내가 칼국수 집이 진짜 이 집이 맛있는지 아니면 더 맛있는 집이 있는지 정보 조사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더 맛있는 집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 말은 결국 내가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능, 그러니까 인간이 지능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든 아니면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든 최대한 상황의 분석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원하는 대로 온다면 그게 가장 지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상황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고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뭐 그게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내가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파악한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능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아니면 지능을 더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19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데 일부 우리가 소수가 지금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지키지 않을까요? 방역 지침을. 아마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미래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냐 이거죠. 바로 지금 그분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결국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 새로운 이해, 새로운 데이터,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예측이 잘못되고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공지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줄 수만 있으면 인간의 지능으로만으로도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힘든 이유는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인간이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이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인이 하기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은 거는 누구한테 시킬까요? 바로 기계, 기술. 그것이 바로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 여러분, 자율주행차. 인간이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직접 도로의 상황,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직접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전염병에 터지면서 이 전염병을 최대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CCTV 데이터, 통신 데이터, 그리고 신용카드, 디지털 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인간의 오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없는 세상.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우리 대신에 봐줄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일단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인간의 지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원래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두엽,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두엽을 보시면 전두엽은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이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앞니를 계획하거나
앞일을 계획하거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엽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이 앞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결정하느냐. 바로 이 감각 정보를 평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감각 정보가 다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여기서 옵니다.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근데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인간의 오감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전두엽에서 분석을 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고 예측을 하면서 우리에게 향후 행동을 결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뇌가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뇌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 결국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사람이 더 그걸 잘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사람이 당연히 이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똑같은 능력의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내가 살아오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올바른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그리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느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능이 높냐 낮냐는 IQ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결국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지능이 낮은 거죠.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든 뭐 회사의 대표든 뭐 정치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의사결정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서 뭐 꼰대라는 말을 쓰죠. 꼰대.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좀 무리를 일으키는 이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갑질하는 사람과 꼰대질을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상황 파악을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거를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갑질을 할 사람인지 꼰대질을 할 사람인지를 보려면 평소에 여러분이 얼마나 상황 파악 그리고 새로운 시대 흐름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인간의 뇌를 이해하시면 인공지능의 원리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국 왜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바로 인간의 뇌의 원리에 있다는 거. 그걸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상황을 잘 보는 게 진짜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제 개인적인 삶에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 체중계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웨어러블 밴드 같은 거 이런 걸 차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체중만 재면 체중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체중만으로 과연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 스마트 체중계가 2만원대, 만원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맨발로 올라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체중, 그리고 뭐 체지방, 그리고 뭐 수분량, 그리고 골격, 근육, 뭐 내장 지방, 뭐 이런 거 다 재줍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과 체중만 보는 사람과 누가 더 자기 신체에 대한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냐 이거죠. 저도 여러분 처음에 이 스마트 체중계 올라갔을 때 비만형이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비만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체지방이 빨간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BMI도 빨간불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릭을 딱 하니까 인공지능이 당신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운동, 이런 식단을 짜시오 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 5일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준형으로 바뀌고 체지방도 떨어지고 오히려 몸무게는 늘었습니다.
몸무게는 이제 근육이 늘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는 기술을 채용해서 제 건강을 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원하는 미래가 왔습니다. 지금 제 신체 나이가 27세로 지금 뜨죠. 이건 최근에 이제 제가 미밴드, 샤오미 미밴드와 그다음에 샤오미 미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해서 제가 분석한 건데 지금 제가 40대인데 지금 신체 나이는 2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스마트 체중계도 안 쓰고 이런 웨어러블도 안 썼다면 아마 제가 제 몸의 상태도 제대로 몰랐을 거고 그 전에 하던 대로 늘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제대로 보면 예측이 달라지고 예측이 달라지면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미래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자산 관리를 해주는 앱들을 이용하십니까?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죠. 이 뱅크샐러드는 여러분의 금융계좌,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뭐 연금, 보험, 부채, 뭐 이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쪽에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자산에 대해서 일일이 관련된 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카드, 뭐 다음에 돈이 나가는 계좌, 부채 이걸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내 지금 자산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계부를 썼지만 가계부는 너무 힘듭니다. 직접 다 적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게 다 어쨌든 이런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잘 모으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대신해주는 바로 앱이 뱅크샐러드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월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을 해두면 일주일 단위로 얘가 잔소리를 합니다.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죠? 알뜰하게 썼는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산관리 앱도 결국은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뱅크샐러드가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여러분한테 맞는 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 예측을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결국 앞에 있는 스마트 체중계든 그 다음에 이 뱅크샐러드 자산 앱이든 결국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그 직감,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직감과 경험만으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기가 좋은 지금 시대가 오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 결국 인간이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보죠, 인간은. 근데 만약에 과거라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술이 좋아져서 어쨌든 인간이 볼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물론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더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당연히 의사결정도 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결정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십자가를 한 30초만 딱 쳐다봐 보세요. 30초만 딱 쳐다봐 보시면 아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아마 어떤 현상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집중을 잘 못하시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누구나 나중에 해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뭐냐면 여기를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다 보면 아마 주변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하얗게 변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주변을 놓쳐버려요. 인간의 뇌는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관찰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다 놓쳐버립니다. 물론 바쁘면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관심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하는 거를 디지털 기술이, 그리고 센서가, 그리고 어플들이 대신에 계속 그걸 봐주고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관찰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 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잠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인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뭐 소수의 데이터로 가지고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거대한 축적된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우리가 대신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에게 뭔가 알림을 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대신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앞에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화하지 않았던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상황을 인공지능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곳에 센서를 달고 그 센서가 부착된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그 센서가 발생시키는 실시간 데이터와 그리고 그 전에 축적되어 있는 인터넷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빅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있고 새로운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존에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센서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 그 많은 데이터는 바로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저장 공간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가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점점 각광을 받죠. 그래서 기업들도 공공기관들도 지금 전부 본인들의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이 돼야만 결국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어디서든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뭐 의사결정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예측을 해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든지 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있는 이 로봇은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고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에 노동을 우리가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냐, 인간이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로봇, 기계가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대신 일을 한다면 그건 이제 모든 게 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원래는 내가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AI가 분석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면 그 자동차도 우리 대신에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로봇이죠. 그리고 빌딩이 스스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온도 관리를 한다면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얘들이 알아서 한다면 빌딩도 로봇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로봇의 뜻은 로보타라는 체코에서 온 겁니다. 로보타. 그래서 이 체코가 명사가 되면 이게 원래 일하다, 노동하다인데요. 명사가 되면 강제노동 또는 노예란 뜻이에요. 체코어로.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막 이렇게 로봇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로봇의 의미는 강제노동 또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모든 기술적 수단은 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을 껐다 키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죠. 초록색 로봇. 여러분 안드로이드 뜻도 인조인간 로봇이라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에도 로봇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결국 로봇의 의미는 되게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로봇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들이 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인간이 해야 될 일들, 이거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안 기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면 결국 이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해킹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뭐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안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죠.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조직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디지털 기술을 써서 더 뭔가 삶을 편하게 하든 업무를 편하게 하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결국 이게 보안으로서 안전한가,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제공하거나 할 때도 반드시 그게 제대로 쓰일지,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서비스나 아무 앱이나 깔고 뭐 아무런 어떤 기술을 다 그냥 도입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회사인지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해해야 되는 기술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결국은 여기 이제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드론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또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VR, 뭐죠? AR. 근데 결국은 이런 다 부가적인 기술들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시스템과 붙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또 기술로서, 응용 기술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결국은 이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되면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될 거고요. 사실 2020년에 이 5G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통신 환경이 점점 빨라지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는 용량도 더 커지면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어쩔 수 없이 비접촉, 언택트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 기술로 전환이 되는 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의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뭐 빠르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제 이게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새로운 앞으로 또 다가올 또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시스템을 변환시킬,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든 기업적으로든 모든 곳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느긋하게 지금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빠르게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기술들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이 지능화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번에 우리가 딥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방식, 문제 해결의 방식, 결국 이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뭐 모든 산업에 지금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결국은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구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들과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갈등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지만 그 갈등은 창조적 갈등이다. 그리고 그걸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갔을 때 결국은 이 지능화 사회에서 또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고 기업이 되고 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지능화된 기술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잘 써야 된다는 거, 그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무조건 우리가 기술만 빨리 도입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을 빨리 써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든 뭐죠?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이 기술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이 기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지능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에요. 미세먼지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죠?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든 뭐든 아이디어든.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의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가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기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새로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을 기존의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기술을 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를 안 타고 그죠? 전염병이 안 퍼져나가려면 비행기를 안 타고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미 그 기술로 편해졌기 때문에 그 편한 걸 버리진 않아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수많은 과학기술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해결해 갈 건가, 더 좋은 기술을 해결할 건가. 그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기술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결국은 이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겠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기술에 집중하고 기술만 너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와 인류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더 우리가 빨리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다시 글로벌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기술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앞으로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술들을 융합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뭐 10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개발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능력이 예전보다 컴퓨팅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10년 만에 할 걸 1년 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추적하는 것도 CCTV 데이터, 뭐 신용카드 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가 없었으면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닥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데이터 기반의 기술과 지능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신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딥체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은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미 기술은 최고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 기술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기술을 인간이 얼마나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때죠. 대신 제대로 변해야 됩니다. 단순히 변하는 척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상황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간은 왜 인공지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